몇 년 전 친구들과 나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폐가 체험에 직접 도전해보기로 했다. 그 집은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었으며 수십 년 전 화재로 인해 가족 전체가 사망하면서 버려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곳은 유령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호기심을 자극했다. 우리는 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주말에 맞춰 그곳으로 떠났다. 출발 당일 우리는 식량과 플래시라이트, 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챙긴 후 차를 타고 폐가가 있는 마을로 향했다. 이동하는 내내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마을에 도착하니 마을이 무척이나 고요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의 목적지를 듣고는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주민 중 한 사람은 경고하듯 그곳에 가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되돌릴 수 없었다. 폐가는 숲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걷자 드디어 집이 보였다. 집은 생각보다 더 음침했다. 모든 창문은 깨져 있었고 정원은 잡초로 무성했다. 집 앞에 서니 괜히 영원할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안은 버려진 지 오래돼서인지 무척이나 황폐했다. 우리는 각자 카메라를 꺼내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 방에 들어섰을 때는 그저 호기심뿐이었지만 집을 더 깊이 탐험할수록 이상한 일들이 불길하게 밀려왔다. 우리가 처음 마주쳤던 방은 거실이었다.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그 중간에 놓인 탁자 위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는 접시가 놓여 있었다. 낯선 느낌에 우리는 서둘러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그 다음 방은 주방이었다. 오래된 냉장고와 싱크대가 있던 주방은 우리가 방금 지나온 거실과는 다르게 이상하게도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게다가 벽에는 조잡하게 그려진 빨간 무늬들이 눈에 들어왔다. 긴 복도를 지나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순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용기를 내어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쯤부터 우리는 작은 귓가의 속삭임 소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2층에는 침실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문이 갑자기 삐걱거리며 열렸다. 우리는 그 방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방 중앙에는 낡고 삐걱거리는 침대가 있었고 침대 위에는 바스라질 것 같은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 인형의 눈은 분명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든 쫓아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다. 서둘러 집을 빠져나와 다시 오솔길을 따라 주차한 곳으로 돌아갔다.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로 달렸고 차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우리가 찍은 사진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폐가 안에서 찍었던 거의 모든 사진에 이상한 그림자들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몇몇 영상에는 귀기 서린 속삭임 같은 소리까지 들렸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폐가 체험의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후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은 아직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는 집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에게든 그곳에 가보라고 권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다. 이번 학기에는 특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과제가 많아서 거의 매일 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 있었다. 작업실은 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의 지하에 있어서 밤이 되면 주변이 매우 조용해진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문득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내가 분명히 책상 위에 놓아둔 연필이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벽에 걸어둔 참고 사진이 다른 방향으로 뒤집히는 일이 있었다. 나는 다른 학생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다.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돌아가고 나만 남아 있었다. 갑자기 작업실 불이 깜빡거리더니 꺼졌다. 당황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 기능을 켜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어 있었다. 순간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의자에 뒷걸음질 치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이번에는 누군가 내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산마을. 아니, 그렇게 들렸다. 작은 속삭임이었다. 이리로 와. 순간적으로 스산한 기운에 공포심이 엄습했다. 여긴 나 혼자 있는 게 분명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을 자주 듣다 보니 본능적으로 빠르게 작업실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나는 서둘러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문으로 향하는 그 짧은 몇 걸음조차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졌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열려 있어야 할 문이. 뒤에서 무언가 발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전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져서 내 귀에 속삭였다. 여기에 있잖아. 왜 나를 두고 가려고 해?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어딘가 모를 서늘함이 깃들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나는 문을 세게 밀었고 다행히 이번엔 문이 열렸다. 나는 그대로 작업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를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맹목적으로 계단을 뛰어올랐고 지상에 도달하자마자 양손으로 비명을 억누른 채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는데 모두 믿어주지 않았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라 전기 문제로 불이 자주 꺼지곤 한다며 오히려 나를 놀렸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단순한 전기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로 혼자 그 작업실에 남아있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 일을 겪은 이후로도 여러 번 작업실에 갔지만 다행히 더러운 공포를 느끼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목소리와 이상한 느낌은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밤늦게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곤 한다. 어쩌면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옛날부터 그 작업실에는 뭔가 있는 걸지도.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이전부터 소문이 자자한 폐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 폐가는 마을에서 꽤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는데 수십 년 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여러 전설과 괴담이 존재했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이야기일 뿐일 것이라고 여긴 우리는 큰 마음을 먹고 그곳을 찾아갔다. 밤 11시쯤 우리는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를 챙겨 폐가를 향해 걸었다. 길은 어둡고 무성한 풀로 덮여 있어서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모험을 떠나는 일은 왠지 모르게 짜릿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낡고 허물어진 외관이 한눈에 봐도 오랜 세월 방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단단히 닫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찬바람이 등줄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안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벽은 습기에 젖어 검붉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사용해 천천히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시간이 감도는 듯했다. 부서진 가구와 깨진 창문, 그리고 바닥 여기저기 흩어진 먼지들은 이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집을 조사하던 중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분명 사람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쪽에서 들렸다. 우리 중 누구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기에 순간 긴장이 감돌았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때였다. 오래전에 죽었다고 소문난 그 집의 주인의 유령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분노에 찬 눈동자는 분명하게 보였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집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마침내 집 밖으로 탈출했을 때 정말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젖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접근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언제나 그 집의 주인이 나타나 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꿈은 변함없이 계속되었고 나는 결국 이 이야기를 글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혹시라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그 집에 얽힌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다. 그리고 누군가 내 글을 읽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라며 이것이
나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다. 여전히 그 집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하고 뼛속까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든다. 모험심에서 시작된 그날의 경험은 내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공포와 기억으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 젊은 여성이 겪은 공포스러운 경험담이었다. 그녀는 글을 조심스럽게 풀어가며 자신이 겪은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여성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수진은 항상 바쁘게 사는 직장인이었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깥을 돌아다니느라 쉴 틈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몇 년 만에 온전한 휴가를 얻어 오랜만에 산장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 산장은 그녀의 외삼촌이 운영하던 곳으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항상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수지는 그곳에서 꼭 필요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산장에 도착한 첫날 밤, 수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곧 잠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고요한 산장의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방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수지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고 그날 하루 종일 그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같은 시간에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다. 수지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창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창문 너머 내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채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며칠이 지나고 수지는 그 소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소리가 꺼림칙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용기를 내어 그 소리의 정체를 밝혀보기로 했다. 방 안에 모든 불을 끄고 창문 근처에 몰래 숨어 그 소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천천히 커튼 틈새로 내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창문 밖에는 그림자 같은 형체가 있었다. 거의 인간처럼 보였지만 그 무엇보다 무섭고 낯설었다. 그것이 그녀의 창문을 긁고 있었다. 수진의 몸은 얼어붙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 묻어버렸다. 하지만 그 형체는 그녀를 보지 못한 듯 손을 창문에 대고는 산 중턱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수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곧바로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외삼촌은 먼 길을 달려와 산장에 도착했고 수진에게 이곳에 얽힌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산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때 죽은 영혼이 밤마다 산장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외삼촌은 다만 오래된 이야기라고 수진을 달랬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수진은 바로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경험이 너무도 생생히 남아 인터넷에 그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수많은 댓글과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자연의 소리일 뿐이라며 일축했지만 더 다른 이들은 그녀가 진짜 영혼을 본 것이 틀림없다고 굳게 믿었다. 지금도 수지는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오싹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산장의 그늘이 감도는 밤하늘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하고 있다.